네, 안녕하세요.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등촌 이동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관 분석과 종상향 타당성을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이다 보니 먼저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등촌 이동은 두 개의 경관지구와 연접한 지구여서 상당히 많은 영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표고 40m 이하의 영역이 대부분이고 평균 경사도는 4.2도로 이러한 특성은 일종의 특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넓은 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 분석을 해본 결과 봉제산을 조망할 때 도로 위에서 보여지고 도로가 아닌 양옆으로는 건물에 가려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상방 7.2도부터 8.5도 사이의 구간에서만 이 봉제산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관리와 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종상향을 하지 않고 일종으로 보전해야 된다라는 근거로는 산 주변 경관지구의 인접지구이므로 종상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종세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일종을 보존하겠다는 원칙이 종상향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종상향을 해줘야 한다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표고 40m 이하, 평균 경사도 4.2도 이하의 구릉지가 아닌 평지라는 점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특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9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주 간선도로인 등촌로의 평균 시속이 20km 이상인데 해당 영역이 등촌로에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 2000년도 이후에 주거 밀집도가 증가하여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이 특별법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베리어프리 탄소 중립 등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한 사업계획으로서 복합사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인접지구인 366번지의 민간 재건축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 2주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토지 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점, 경관지구의 인접지구로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이 경관 계획으로서는 녹지 조망권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점이 정비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타당성에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등촌 이동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지를 검토를 해본 후에 등촌 이동의 경관 분석을 자세하게 실시를 하였고 등촌 이동의 종상향 타당성을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03년도에 종세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전부터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IMF인데요. 97년 말 IMF가 오면서 건설사들이 줄 도산을 하게 되고 주택 공급을 8, 90년대에 많이 해놨었는데 너무 무분별한 난개발로 해놓으니 이렇게 경제 불황이 왔을 때 큰 충격이 있다라는 점이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계획 밀도를 촘촘히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법제화된 것이 서울시의 종세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하였고 두 번째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선정을 했고 나머지 구역을 대체적으로 2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종세분화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40m 이상이면서 경사도가 10도인 이상인 곳을 1차적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구릉지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 너무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도시 경관이 훼손이 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구릉지 같은 경우는 교통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고밀도 개발을 해놓으면 교통까지도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발 40m 이상과 경사도 10도 이상을 일종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 풍치지구, 고도지구를 포함시켰고 저층의 양호한 주택지와 그 인접지구도 포함시켰습니다. 등촌 이동 같은 경우는 40m와 경사도 10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풍치지구,
경관지구의 인접지구로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선정은 일단은 교통이 좋은 곳, 역세권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인 경우나 간선도로 시속 20km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서 3종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을 2종으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등촌 이동을 살펴본다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고도 40m 이하의 영역이 대부분인데요. 등고선을 보더라도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은 등고선 라인인데요. 그래서 평균 경사도가 1번부터 5번까지를 평균을 내봤을 때 4.2도이고요. 이미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된 총 3구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등촌 이동은 다른 지역들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평지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다른 영역들은 경사도가 10도 이상이기 때문에 구릉지라고 볼 수 있는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등촌 이동 같은 경우는 구릉지로 볼 수 있는 곳은 맨 마지막 쪽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평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촌 이동은 바로 경관지구의 인접지구로서 이렇게 넓은 영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요. 비슷한 경우인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봉제산 일대의 등촌 이동 365번지를 본다라면은 경관지구와 인접해서 얇은 띠형으로 이렇게 둘레를 둘러서 형성을 하고 있고 표고 40m 이상임을 알 수 있고요. 화곡 6동 같은 경우는 표고 40m 이하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영역이 상당히 넓은 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 이동과의 차이점은 등촌 이동은 등촌로와 인접하여서 교통 환경이 양호한 편인데 화곡 6동 같은 경우는 화곡로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곡 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성연립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은 1종이 없고 다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지역의 경관지구 일대를 살펴보면 먼저 회기동을 본다라면은 표고 40m 이하의 지역에는 띠 형태로 이렇게 비교적 작은 영역이 1종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쪽 같은 경우는 표고 40m 영역이 얇은 띠 형태로 지정이 되었고요. 휘경동 43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넓은 영역인데요. 대부분이 해발 40m 이하의 구간이고 한천로에서 가까운 교통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경사도는 등촌 이동보다 훨씬 심한 것은 사실이고요. 등촌 이동과 가장 비슷한 구역을 4군데 중에서 고른다면은 휘경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을 보시면은 경관지구 일대로 얇은 띠 형태를 띠고 있고 동작구 본동 일대를 본다라면은 상당히 넓은 영역이 일종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해발 고도 40m 이상이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구릉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등촌 이동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많은 영역이 지정된 이유는 경사도와 해발고도 때문이 아니고요. 봉제산 근린공호가 경관지구의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요. 반면에 등촌로 간선도로가 평균 시속 20km 이상으로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이에요. 이러한 특성은 3종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일종의 특성이고 또 경사도와 해발고도를 본다면 일종이 아닌 특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특성 혼재지로 분류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촌 이동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종상향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등촌 이동의 여러 조망점을 설정해서 경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조망점을 A, B, C, D, 산 위인 EF 조망점을 설정을 하고 볼 수 있는 뷰를 사진으로 기록을 하였는데요. 먼저 A 위치에서 봉제산을 바라보는 뷰인데요. 이렇게 건물 위로는 봉제산을 볼 수 없고 도로 위로 봉제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위치에서 초등학교를 바라보는 방향인데 초등학교가 경관지구인데 건물에 가려서 초등학교를 볼 수가 없습니다. B 위치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봉제산을 바라볼 때 건물 위로 봉제산을 볼 수는 없고 맨 끝에 건물
옥상 위로 봉제산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학교를 바라보면은 백석중학교의 체육관이 살짝 보이고요. 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 위치에서 봉제산을 바라보면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건물 옥상 위로 봉제산을 살짝 볼 수 있고, 그리고 길 건너 D 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봉제산을 도로 위로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동 쪽에서 등촌 이동을 바라보면 봉제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일부분 이 도로 위로 살짝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이파크가 병풍처럼 봉제산의 높은 쪽들을 다 가리고 있고, 대로변의 상가들과 실로암 안과가 전혀 봉제산을 조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등촌 이동을 조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산 위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나무들에 가려서 등촌 이동은 애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이파크가 살짝 보이고요. 등촌 이동은 볼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거는 북한산 라인과 이렇게 등촌역의 청년주택들을 볼 수 있기는 하는데요. 정상에서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전혀 조망을 할 수가 없는데, 겨울에도 이게 나뭇잎이 떨어져도 나무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등촌동 방향으로는 조망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화곡동 방향이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트여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항공원 위치에서 봉제산 정상부를 바라봤을 때에 G 위치에 있는 다가구 옥상 위로 살짝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I와 B를 이은 선의 지표면을 그래프 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봉제산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기를 해 본 것이고요. B 위치에 사람이 있으면 G 위치에 다가구가 14m 정도의 높이로 존재하고요. 봉제산이 110m 정상인데요. 이렇게 옥상 위로 선을 그어서 1번 축을 쭉 긋는다라면은 봉제산은 약 80m 정도 위부터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봉제산이 110m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각도를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1.3도가 되겠죠. 사람의 시야가 좌우로도 그렇고 상하로도 그렇고 이렇게 30도, 30도에서 60도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그 중에 1.3도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라서 매우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건물 위로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위치에서 인접한 건물의 옥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2번 축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봉제산 꼭대기보다 훨씬 더 조망할 수 있는 시선의 각도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전혀 봉제산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삼각함수의 탄젠트 값을 이용하여서 각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등촌 이동이 경관지구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관 분석을 통해서 현재 등촌 이동의 조망권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 등촌 이동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종상형 타당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가 2021년도잖아요. 서울플랜 2040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작성이 된 그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의 상향 가능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산 주변이나 구릉지의 건축물은 저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촌 이동은 구릉지는 아니고 산 주변이고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원칙인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심지 체계 등 공간 구상의 실현, 말이 어렵네요. 생활 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밀도와 용도, 높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용도 지역 조정의 원칙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촌 이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명시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관련 법령의 재개정, 그리고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에 대단위 정비사업이나 개발계획이 확정
형성되거나 역세권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토지 이용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주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의 조정은 합리적인 공공기여의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공공기여가 좀 다양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주변의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등촌이동은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 2종, 3종인데 우리만 1종인 거라서 애초에 좀 과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촌이동에 사실 여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와 인구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약 1.4배 증가했고 이후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이때 신축 빌라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신축 빌라 사업이 활발함과 더불어서 추후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또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수는 늘어났고 세대원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종세분화가 이루어졌던 2000년도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세대수의 증가로 이게 과연 점일 주거단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양호한 주거단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인데 이게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전혀 양호하지 못한다는 거는 주민 모두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 밀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역세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9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약 1만 제곱미터의 동네의 영역이 역세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영역이고요. 등촌로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이 지금 현재 진행이 돼가고 있고 버스 노선을 살펴보더라도 2000년 이후에 4개의 노선, 야간 버스를 포함해서 4개의 노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거 밀도가 높아진 것은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정비사업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은 이렇게 2003년도에 등촌이동의 많은 영역이 일종으로 계획 밀도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전에 준공된 5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366번지는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이후 2주 진행 중인 거고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바로 인접한 지구에서는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이유만으로 3종의 특성이 혼재한 특성 혼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이거는 20년 이상에 걸친 등촌이동의 마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맨 첫 부분에서 요약으로 정리를 해드렸듯이 보존의 근거는 경관지구, 인접지구이기 때문에 종상향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이 보존의 근거일 거고요. 아니다. 등촌이동은 일단 이 표고와 경사도가 일종 해당 사항도 없고 평지이고 2000년도와는 현저히 다르게 이렇게 교통이 좋아진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주거 밀집도도 증가해서 더 이상 양호한 주거 환경이 아닌데 이거를 일종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된 이유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정부가 이러한 법을 제정을 했다. 법의 제정을 통해서 종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 사회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의 주민 동의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베리어프리, 탄소 중립 등 공공기여의 방안을 주민들이 사업계획으로 제출을 한 바 있다. 인접지구가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이후 2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옆에 3종, 2종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로 너무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데 불합리하다라고 종상향의 근거를 들 수가 있겠고요. 경관지구, 인접지구로서 일종을 지정해 놓은 목적 자체가 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못하고 있고 녹지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음이 등촌이동 종상향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상향을 시켜줄 때는 적정 개발 밀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총 4가지 정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로 교통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일조 경관 조망 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심리적 욕구, 사회성 형성, 주민의 어떤 선호도, 안정성 등의 사회적 요소인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등촌이동은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 거가 빈부격차나 이게 지역의 균형이 깨진, 한쪽은 너무 개발이 되고 한쪽은 너무 뒤처져 있으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이렇게 강렬하게 정비 사업을 원하는 이유는 그러한 배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밀도를 계획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넷째로는 사업성 등의 경제 요소를 고려해서 이 개발 밀도가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촌 이동의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 교통 여건을 보신다라면 일단 등촌역에서 500m 반경으로 들어오는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이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힐스테이트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첫 번째와 구의회 옆에 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두 번째, 그리고 메인 도로로서 파리바게뜨 쪽에 세 번째 진입 도로가 보장이 될 수 있고, 이 등촌로 자체가 주 간선도로로서 시속 20k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환경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북 횡단선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토지의 이용이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미리 여기에 고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산과 관련된 조망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양호한 교통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밀 개발로 인한 교통의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조망이나 쾌적한 환경의 측면에서는 추후에 좋은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조망점과 조망 대상을 잇는 조망축 경관 관리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될 필요가 있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조망 계획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등촌이동은 전혀 그렇지 못해서 공제산에 대한 그 조망 대상에 대한 조망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차 분리나 안전한 통학로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고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파트 값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요청이 빗발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개발 밀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등촌이동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100에서 150% 정도, 1층에서 5층 정도의 건물이 주를 이루는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살펴본다라면 일자형이 160에서 190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업성이 보장이 안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타워형의 경우에 200에서 240%라고 한다라면 주민들이 쾌적하다라고 느낀다라고 조사가 되었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용적률로서 적정 사업성을 위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정도의 용적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층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6에서 15층 정도를 쾌적하다라고 느꼈다라고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등촌이동 주민들이 다시 한번 파이팅하게 되었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기준을 이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적 연속성과 구역계 정형화입니다. 이렇게 스카이라인으로 봤을 때에 당연히 이렇게 3종인 아이파크와 2종인 힐스테이트 사이에서 고밀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이 도시계획적 연속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이 등촌 이동의 영역을 녹지 네트워크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도시의 어떤 곳에 있든지 숲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녹지 네트워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쪽문도 막혀 있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도 안전이나 이런 이유로 지금 동선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병풍이 쳐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역 쪽에서 도로 쪽에서 봉제산 둘레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등촌 이동을 지나쳐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000년도부터 주거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 보행로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숲과 교통시설 사이에
그 녹지 네트워크로서 상당한 장애물이 발생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보차 분리가 되고 도로가 넓어지고 마을길들이 더 촘촘하게 조성이 된다라면은 산이 더 이렇게 대로변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녹지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적 연속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개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입지, 그러니까 산을 배후에 둔 공동주택들의 경관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수색동 DMC가 이번에 복합사업이 선정된 수색 14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거든요. 이 대로변의 조망점에서 뒤에 봉산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축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녹지들이 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을 주고 세련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요.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임에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조망축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서 탁 트인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SK뷰 아이파크 폴의 아파트인데, 이 뒤에 아파트도 이 조망축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본다라면은 명확하게 조망축을 설정하고 조망 설계를 해야만 이렇게 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당의 판교 퍼스트 1 푸르지오 1단지인데요. 마찬가지로 배후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아파트 입구 쪽에서 동과 동 사이로 하늘과 산을 볼 수 있도록 조망축을 열어놨고요. 세 번째로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본다면은 뒤에 개포공원은 매우 나지막한 언덕인 공원인데요. 여기는 35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단지 내 녹지들을 세련되게 조성을 해놓았고, 이게 뒤에 살짝 보이는 아파트가 DH 아너힐스 아파트입니다. 절묘하게 개포공원이 살짝 보이고 공원 뒤의 아파트도 코너로 살짝 보이는 그런 조망축을 설정해 놓았고요.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조망권이 확보된 아파트들의 특징은 건폐율이 매우 20% 전후로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동배치를 할 때에 조망축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다 그 경관 설계가 이 조망축에 맞추어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고층인데도 하늘과 녹지가 넓은 폭으로 조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등촌 이동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관 분석과 그리고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종상향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2030 서울 플랜을 본다라면은 종세분화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종은 종상향을 해주지 않기로 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30년도까지 주거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2030년까지 이 20년간 상당 부분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 종세 분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이 틀렸다라면은 이러한 용도지역 관리 방향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기조를 정한 것인데, 이 결과가 사실 지금 현재 2021년이잖아요. 절반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모두 맞았는지 틀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80 공급 정책을 현 정부에서 펼치는 것이고요.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한 것이죠. 섬세하게 서울시가 예측을 했는데, 사실 서울의 그 공급은 전국이나 수도권에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급격히 올랐죠. 강서구의 등촌이동 인접 지역의 아파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14년부터 지금까지 이건 2배가 아니라 3배가 올랐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아파트 단지, 큰 대규모 단지부터 나홀로 아파트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실인 거고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종상향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 근거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조항들을 근거로 등촌이동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고 복합 사업에 선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